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에 관심 많으시고 또 환율, 주식시장, 이 거시경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초대된 전문가는 백석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및 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신한은행의 외환딜링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백석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마침 책을 내주셨잖아요. 예.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예. 네, 제목이 이렇게 좀 어쩌면 보기 좋은 느낌을 좀 갖고는 계시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네, 환율을 보면 경제를 볼 수 있고 예. 경제를 본다는 얘기는 환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뭐 친근한 제목인 것 같아서 네. 예, 그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필독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당연한 거다. 달러를 봐야, 환율을 봐야 경제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인 것처럼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환율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판독할 것이고, 또 어떻게 경기를 진단하고, 또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런 말씀 좀 전문가로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딱 단도직입적으로 2024년 미국 경제 네. 어떻게 될까라고 보세요? 전망을 하신다면? 노랜딩,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네. 저는 뭐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소프트랜딩에 좀 가까운 쪽이고요. 네. 사실 뭐 지금 미국 고용도 여전히 10만 명 이상을 계속 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그래도 고금리 여파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꺾이긴 꺾일 거다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 경제 계속 예상을 상회하고,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를 봐도 실제 미국 비금융 기업들의 순이자 지급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올랐지만 또 예상 외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미국 경제도 저는 뭐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금리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여파가 조금 뒤늦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하드랜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경로만 놓고 보면 하드랜딩에는 가까운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좀 좁혀지는 국면인데, 그죠? 예. 노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저도 노랜딩이 아닌 소프트랜딩에 중점을 두는 것은 뭐 한 가지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과정은 그만큼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어서 경기가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악화되는 수준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관점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경제가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2023년 데이터입니다. 23년 4분기 GDP를 이번에 본 거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23년까지만 좋았고 24년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표현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초과저축. 예. 초과저축 덕분에 버틴 거죠. 초과저축이 소진되고 있고, 예. 그리고 23년 끝자락부터 이 카드 대출 잔액이 늘어납니다. 예. 카드 지급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빚으로 좀 소비를 진작시켰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추가적인 동력이 24년부터 좀 약화될 것이다. 고금리의 역습,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 이렇게 하드랜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뷰를 가지고 함께 또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환율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한 1,200원 요 정도 보기가 힘든 좀 강달러의 약세화가 좀 진전되다가 근래 들어 다시 또 1,300원대, 그리고 1,300원대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사실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동안 1,200원대만 되면 왜 이렇게 올랐지? 네. 굉장히 이례적인 환율이다 이런 느낌들을 네. 가지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근 한 2년 정도는 1,200원대만 하더라도 낮은 환율이 됐고 네. 1,300원대 이상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데이터로 한번 돌려보면 환율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로 돌려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벌써 S&P도 며칠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도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에는 강세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원화 가치가 중국 경제 성장을 좀 등에 업고 그 중국 경제의 성장이 원화 가치에 조금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기존에는 미쳤다면 지금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꾸 홍콩,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 항생지수 같은 이쪽 지수가 부진한 상황이 이 중국 홍콩 데이터도 원화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게 지금 데이터는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환율을 진단할 때 하나는 이제 금리 차,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 경기 펀더멘탈. 근데 우리 경기의 펀더멘탈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강할 때는 워낙 강세의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경기가 좀 약화될수록 원화 약세의 흐름을 또 유지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소 일시적이지만 예. 특히 뭐 팬데믹 선언하거나 러우 전쟁이 딱 터지거나 또 중동 불안이 또 터지거나 확전되거나 뭐 북한이 뭐 갑자기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런 공포감이 치솟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또 이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2년 하반기 때 그때가 달러만 상승하고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였잖아요. 예. 그때는 달러가 좀 공포심 때문에 적정 수준 대비 좀 과대평가 수준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부터 또 한 2달 많이 하락했었죠, 달러가. 그때는 또 즉 공포에 따른 과대평가를 급하게 되돌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말, 그러니까 딱 1년 전에는 달러가 또 너무 과소평가된 수준까지 내렸다가 그 이후에 한 작년 한 3, 4월 정도부터는 이제는 제가 보는 적정 환율하고 큰 차이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약간 아까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보신다거나 그리고 뭐 이 환율을 진단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이나 어떤 뷰가 좀 많이 비슷해서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토론할 뭐 그럴 적인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그럴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을 또 나눠보겠지만 공감하는 방식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그 판단 기준이, 저는 이제 환율 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이변이 없이는, 극단적인 일이 없이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와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완전히 무시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오로지 그 공포감 여부에 따라서 강달러가 급격히 나오고 사라지고, 급등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현상이라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뷰도 좀 비슷하십니까? 그럼요. 예. 예. 사실 데이터가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보는 적정 환율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보면 그래도 괴리가 맞습니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공포감이나 이 변동성, 이걸 볼 때 저는 주로 보는 지표가 이제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치솟을 때 강달러가 또 치솟고 항상 이렇게 맞물리는 걸 보면 공포감이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치닫게 만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2024년에 어쩌면 하나의 화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분절화, fragmentation. 그러니까 세계가 막 쪼개지고 막 갈라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이제 분절화된, 분쇄된
파편화된 지구다. 그러니까 이런 권역끼리만 보호무역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특히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갈라서고 러우 전쟁으로 갈라서고 세계가 막 쪼개지다시피 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런 분절화를 보여주는 전쟁들이 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그래서 또 강달라 기조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뉴노멀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 뷰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특히 딱 단도직입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워낙 그 미국채 ETF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회사에서도 좀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WM 쪽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자 매력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뭐 국내 상장도 그렇고 미국 상장, 일본 상장, ETF 뭐 다 인기 높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ETF에 관심을 보일 때 환율 차이 이 부분을 좀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이 환율 차이라는 것을 감안해 놓고 이 상장 ETF를 골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 어떤 근거로 무엇을 추천하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사실 투자하는 방법이 뭐 국내 상장된 게 있고 미국 상장, 일본 상장이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작년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네. 그러니까 증권예탁결제원에 보면 세이브로에서 그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된 주식 중에 뭘 많이 투자했냐 봤더니 뭐 1위는 테슬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잠깐 딴 얘기지만 좀 놀랐던 게 2위부터 5위까지가 다 세배 레버리지 ETF였고 6위가 엔비디아고 7위가 그것도 세배 레버리지 ETF인데 그게 이제 미국채 ETF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세배 레버리지 말고 미국채 ETF는 몇 위에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빼면 상당히 높았어요. 1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없는 미국채 ETF가 20년물 이상 만기로 해서 그게 레버리지까지 포함했을 때도 14위였고요. 레버리지 상품들까지 다 그냥 리스트에 포함했을 때.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에 많이들 투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작년 시점에 물론 지금도 달러화가 뭐 1,300원대 있지만 재작년부터 달러화가 너무 높은 레벨에 있다 보니까 달러화가 혹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미국채 ETF 말고 일본채 ETF로 눈을 돌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작년까지는 결국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올해 4월이나 6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탈피할 거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가 작년 11월에 수능 다음 날 857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원화 대비 100엔당. 그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ETF를 이제 미국 상장, 일본 상장을 보면 저는 일본 상장 ETF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너무 장기간 저금리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온 것도 있고 7년을 유지했죠. 예. 네.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일본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2%는 넘겼지만 예. 그것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굉장히 더디게 움직일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엔화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금리 차에 특히 민감한 통화가 엔화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엔화가 또 상승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미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또 엔화가 많이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채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엔화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가 더 좋겠죠. 근데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엔화 강세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느린 엔화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박사님이 엔화의 흐름을 이제 전망하신다고 했을 때 그 초엔저는 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 답답할 정도로 느릴 수 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7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시장의 예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거는 이제 공포감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이제 다시 엔저를 끝나고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다가 물론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고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니까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엔저에서 탈피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정상화가 쉽진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에서 만약에 0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나름 뭐 정상화된 뭐 2%대 물가를 보고 있지만 다시 또 2% 언더나 다시 마이너스 물가를 볼까봐 일본 입장에서는 그 또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진입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엔저를 더 만드는 계속 이런 흐름일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게 가장 관심이에요. 과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볼 때 그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때 총재 발언들이 이제 몇 가지 네,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게 굿즈, 그러니까 재화, 상품 제품 쪽의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를 보면 서비스 물가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강하지는 않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제품 상품 쪽 이 재화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 최근에 많이 맞아요. 하락했거든요. 그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죠. 예. 그거는. 예. 근데 어쨌든 일본은 내수 경제가 크고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이 조금씩 붙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노조와 뭐 한국으로 치면 임단협 같은 그 춘투에서 처음 그 제시한 임금 협상,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네. 측면에서도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렇죠. 이런 임금 인상률을 취지, 예. 좀 높게 유지만 해준다면 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 구로다 총재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임금 좀 임금 좀 올리라고.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은 정말 임금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어서 그래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씩 그렇습니다.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잠깐 해드린다면 세계적으로 물가 잡히기를 기대하는 건데 물가 잡히기를 기대하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할게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 2022년에 4%대 물가를 정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6 찍고 미국이 9 찍을 때 일본은 고작 4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지금 2% 목표 물가에 딱 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물가 볼까봐 지금 그런 입장인데 다행히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줘서 다행히 임금이 좀 꽤 강하게 올라가줘서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2%대로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에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FOMC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일본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저도 매번 이제 물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즉시 분석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으면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서 즉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이 결과에 대한 해석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날의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게 그날의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만큼 이 환율도 이 외환시장도 FOMC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것이 또 전형적인 반응이다 라고
또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라는 책에서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독특한 특징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OMC 결과 나오는 날은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에서는 뭐 매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환율이 빠지냐 이해를 못하겠다, 설명 좀 해달라. 아니면 또 반대로 언론에서는 비둘기파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왜 오르냐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는 저도 아리송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일단 장 초반에는 네. 환율 움직임,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자주 있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예. 장 초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 그 외환시장이 9시에 열리거든요. 장 초반 잠깐은 방향성이 크진 않은데 외환시장 트레이더들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세게 베팅했다가 시장이 좀 따라오면 빨리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베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단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외환시장에는. 그래서 몇 분만 지나면 한쪽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걸 주도하는 트레이더들도 뭔가 강한 확신에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한번 감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시장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감을 보다가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따라갑니다. FOMC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FOMC 이벤트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한쪽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따라오는데 평소에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FOMC라는 이 중요성 때문에 그날은 그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내용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제가 실제 미국 쪽 월가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을 영문으로 봐도 오늘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내용이 아닌데 오전에 초반에는 뭐 3원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20원, 30원 움직이는 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외환 트레이더들도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고 트레이딩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 알 때도 있죠. 뭐 장중에 무슨 어디 지표 발표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 다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특별한 뉴스 없이도 한 방향으로 강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방향으로 가야 나도 이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사회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가 작동하는 두 가지 이제 강력한 배경이 뭐냐면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FOMC 때문에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다들 왜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시장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날은 강력한 사회적인 증거로 작동을 하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도 같이 트레이딩하면 일단 잠깐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심리가 외환시장에는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3원 움직일 게 30원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네. 예, 사회적 증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환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지금 설명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FOMC 회의 결과와 외환 시장이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로 잠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결과를 딱 보니까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그러면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 달러 강세 기조로 나타나고 상대적인 원화 약세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 또 할 것 같아. 또 이것은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또 이게 또 코스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상할 때 네, 그렇죠. 금리 과정에서는 인상에 대한 기대가 그랬었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의 흐름은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하고 같이 동행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증시와 달러와의 관계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달러화가 사실 전 세계 돈줄이라고 저는 책에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기축통화고 모든 분야에서 달러화가 지배적인
쓰임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화는 좀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승하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정상적이고, 달러화가 하락할 때는 잘 됐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오르는 게 이제 역사적인 경향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별로 또 좀 다를 수 있어서 방금 질문하신 거고, 미국만 보면 그냥 딱 S&P 500이나 뭐 MSCI 미국 지수만 보면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할 때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역사적인 경향인데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뭐 돈이 얼마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할까, 한국 증시 투자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선택을 나중에 검증할 때는 한국 증시 대비 미국 증시가 얼마나 좋았냐, 이걸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럼요. 비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대비 미국 증시는 어떤가를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문제는 전 세계 증시 MSCI 올컨트리 인덱스에 미국 증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MSCI 지수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 대비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해 봤더니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화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반대도 성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상승할 때 전 세계 주가는 내리지만 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반대로 달러화가 하락할 때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덜 오른다. 네. 이렇게 요약하면 아,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잘 디파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이게 합리성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항상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의 편익을 볼 수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더 큰 편익인가를 같이 보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지금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 내용 안에 기회비용이라는 그 관념이 딱 박힌 채 명확하게 이 기초가 지어진 채 답변을 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해석이 돼가지고 예, 아주 멋있는 해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코노믹 띵킹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을 갖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증시와 달러 간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올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 지금까지는 엔화도 약세였고 한국 원화 가치도 약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같이 약세였죠. 네. 그런데 코스피와 니케이를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많이 하락했고, 물론 이번 주는 조금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네. 일본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고, 통화 가치와 증시의 방향성이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같이 갔지만 증시는 완전히 반대라는 게, 그게 이제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올해 1월 달만 평소와 다르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가.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경향이 그렇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를 보면, 일본 통화정책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를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간다면, 물론 아까 뭐 엔화 강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 답답할 정도로 느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엔화 가치가 그렇게 답답하게나마 상승을 한다면 일본 증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일본 증시에는 좋은 흐름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가 일본 증시를 그러니까 상승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었다면, 네. 엔화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일본 증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일본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그 환율 관점에서의 각국의 증시를 해석해 보면 일본의 모습은 좀 사뭇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저는 이제 환율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다른 이제 거시경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또 일본 증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왜 35년 만에 최고점인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또 생각을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달러화, 엔화 말씀 나눴으니까 위환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달러 말고 이 위환화가 우리 외환 시장에 혹은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율의 금리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네. 중국 경제 때문에 위안화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위안달러 환율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하루하루 끊어봤을 때 오늘 장중 움직임을 하루하루 끊어봤을 때는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뭐 6개월, 1년 보면 아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차이는 또 왜 생기냐를 보면 일단 뭐 펀더멘탈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같은 경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장중에는 왜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증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외환시장 전체적으로는 위안달러 환율의 거래량이 원달러 환율 거래량의 4배가 됩니다. 엔달러는 원달러의 한 8배 정도 되고요. 유로달러가 원달러의 한 13배 정도였나?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트레이더들이. 네. 근데 위안달러 환율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간다?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저통화가 위안달러 환율이 내려가니 그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합니다. 반대로 위안달러 환율이 오른다? 뭔지 모르겠지만 원달러도 상승에 베팅하면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요. 엔달러도 마찬가지로 원달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유로달러도 원달러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요국 그 통화 가치와 그 환율과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혹은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정확히 이제 디파인 하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남았는데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특히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예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가 또 최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은 외환위기 온다.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좁혀야 된다. 한국은행은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대외 건전성 지표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외환 쪽이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당국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금리 역전 상황이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한국이 계속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이 금리 역전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만 문제만 없다면 이제는 금리 역전은 일상화되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선진국 통화들은 금리 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환율이.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금리 차에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미 금리 차와 원달러 환율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리고 옆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을 옆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두 개가 이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은 정말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과 한미 간의 금리 차는 반대로 갈 때도 있고요. 관계성을 찾기가 관계가 굉장히 있긴 있죠. 있죠. 네. 있긴 있지만 따로 놀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를 똑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그게 명확하게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금리 격차 간의 관계를 좀 규명할 때 굉장히 선행하는 경향성이 강해요.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2%포인트로 벌어졌을 때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2%포인트를 향해 벌어질 것, 역전되거나 역전돼서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될 때 강달러가 나오죠. 오히려. 예, 정말 선행성.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외환위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이라든가 혹은 뭐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채 대외 채무와 대외 채권을 비교해 한다든가 또 대외 채무도 단기 외채냐 장기 외채냐를 또 비율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 여부를 또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강달러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게 강달러를 야기하고 외환보유액이 축소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세요? 일단 절대적으로 네. 동의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오늘 정말 동지를 만나서 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나 그런 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토론이 약간 공감하는 토론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저랑 생각이 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자꾸 여쭙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왜 다른 건지 자꾸 여쭙는데 오늘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뭐 지금까지 진행해본 느낌은 네. 되게 정리를 잘해주시고 네. 같이 얘기하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네. 하고 저는요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그만큼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환율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의 환율 상황은 킹달러이고 나 혼자 킹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화입니다. 엔화든 위안화든 원화든 다 신화입니다. 근데 이 신화들끼리 다 도토리인데 원화만 알밤인 거예요. 도토리 사이에서 알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떤 그 스터디를 하는 것도 이제 박사님 하듯이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전달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여러분들께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킹달러 말씀하셔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달러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서 또 달러 뭐 기축통화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외환 보유액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또 그 달러화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근거로 얘기할 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징이 한 30년 전쯤인가? 네. 한 90년대 초? 이때는 지금보다 그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증가했다가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유로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줄어들고 있지만 한 30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달러화 비중은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유로화나 위안화나 그러니까 위안화가 그 달러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위안화 비중이 그렇게 늘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줄어들고 있는 달러화 비중은 뭐가 채웠냐를 보면 다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호주 달러도 조금 늘어나고 원화도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네. 그래서 유로화나 위안화 이런 다른 통화들이 늘어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통화들이 그러니까 배분되는 통화들이 호주 달러, 원화 같은 기타 통화로 늘어나면서 달러가 줄어드는 거지 이걸 다른 대항마들이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린 보통 통계를 볼 때 비중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잠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명확히 설명해 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환율 관점에서 환율과 이제 실물 경제인데요. 실물 경제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강달러일 때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달러 약세일 때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향성이
이미 목격이 됐었고요. 근데 책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달러와 이 수출 혹은 달러와 한국 경제 어떤 이 외환 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이 좋아지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그 J 커브도 사실 통화 가치가 약세되면,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가 강세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이제 J 커브 효과의 뜻이잖아요, 네.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뭐 BIS 신윤송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예로 들어서 수출 대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에요. 네, 그럼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을 100%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은 세 가지의 곱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의 화두인 환율, 그리고 물량, 그리고 수출 단가죠. 단가, 제품 예, 단가. 예, 근데 이 세 개 중에 환율이 오를 때 뭔가 경제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달러 강세,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 환경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환경일 때 달러가 오르는 상황이 많아서 네, 한국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가격이 단가가 하락할 때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 이 세 개를 보면 환율은 올라가요. 예, 나머지 두 개 제품 물량과 단가는 내려가거든요. 이럴 때. 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의 그 뒷배경인 전 세계 경제 때문에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단가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 환율 상승폭이 크냐 아니면 물량 감소분 단가 하락폭이 크냐 이걸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훨씬 큽니다. 네, 환율 상승은 소위 그러니까 주가보다도 환율 상승은 그 네. 폭이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런데 한국 수출이 안 좋을 때는 물량 감소 그리고 예를 들어 반도체 단가 하락폭 이게 훨씬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21년 8월부터 작년 여름까지인가 환율과 메모리 반도체 D램 대표적인 DDR4 제품 단가를 비교해 보면 환율 상승폭에 비해서 네, 그 DDR4 그러니까 D램 가격 단가 하락폭이 한 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 물량도 감소하지 단가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지 이러니까 예. 환율 상승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액이 환율 상승보다 다른 변수 때문에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일 때 한국 수출은 안 좋다. 네.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네. 봐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업들이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편익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 양, 환율을 곱한 거예요. 그죠? 예. 가격, 양, 환율.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사과 가게가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란 걸 잠깐 빼고 100원짜리를 100개 팔면 10,000원의 매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려요. 50원짜리를 200개 팔면 역시 10,000원의 매출 똑같습니다. 맞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봤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매출량, 판매량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떨어지니 이게 다 떨어져가 아니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질 때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매출액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과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채산성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강달러일 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일 때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매출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전 여기다가 지금 해석을 좀 더 보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펀더멘털이 같은 수준일 때 강달러가 나오면 좋은 거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액이나 그 규모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달러가 더 많은 수익을 주니까 더 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건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강달러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왜 수출액이 살아나지 않나 라는 것을 질문 주실 때 그렇게 설명 주신 방식도 너무 좋지만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방식은 한국은 약 원화 맞아요. 근데 약 원화지만 약 엔화, 약 위안화 중에 그나마 알밤이었던 거예요.
강원화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채택하고 중국도 계속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다 보니까 얘네들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만 비교했을 때는 약 원화지만 달러를 제외해 놓고 도토리끼리 비교해 보면 강원화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 원화 약세 기조 속에 수출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까지 어떻게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다른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그 환율과 금리 관계 했을 때 기대 때문에 먼저 환율이 올라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수출과 달러와의 관계,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최악을 지나서 작년 4, 4분기부터 이제 완연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사실 한국 수출 그래프와 반도체 수출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네.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수출 선행 지표와 한국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 이걸 다 그려보면 다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약세지만 그런 기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짓고 올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그 부분도 또 첨언해 주신 거네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뭐 여러 가지 이 수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환율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환율도 우리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의 비교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 수출액에서는 또 반도체 수출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때 같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까지 함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는 거죠. 이 수출이 회복되는가? 그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 토론합시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책 내용 중에 현실 경제와 직결되는 이 환율이 현실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또 지금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변수 중에 달러 움직임이 또 복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고 특히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 재선이 만약에 됐을 때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또 달러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지 많은 분들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 환율 전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달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가장 큰 배경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 네. 그게 이제 배경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WEF 포럼 말씀하신 분절화, 세계의 분절화 이 리스크, 그러니까 국제 분쟁 위험이 결국 증가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네. 트럼프 리스크죠. 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복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러를 올해 전반적으로는 하락한다고 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국제 분쟁 위험 그리고 이제 4, 4분기가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 네. 트럼프가 달러에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급하게 한 달 동안 달러가 급등했잖아요. 네. 원달러, N달러 다 같이 급등했었는데 그게 결국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었고 트럼프 정책의 특징은 고립주의 외교, 동맹 다 필요 없고 네. 동맹 경시하는 사실 트럼프의 독단적인 생각 같기도 하지만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점에 있어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시각이 우리가 왜 밖에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해야 되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짚고 나오는 것이고 고립주의 외교는 나만 잘 살면 된다잖아요. 그 얘기는 외환시장의 특징은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좋으면 달러와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상대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미국만 좋고 다 안 좋으면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달러 강세가 유발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평균 미국의 수입 관세가 트럼프가 이제 전 재임 기간에 수입 관세를 많이 올려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3%가 수입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네. 이거 10%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만 올리면 다른 나라, 뭐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있지. 보복 관세 때리면서 다 같이 그냥 무역 장벽,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무역 장벽인 것이고, 그러면 무역 장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 같이 무역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무역량하고 달러와 같이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반대로 갑니다. 원달러, 그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은 결국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전 세계 무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특히 원달러 환율의 관점에서는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그래서 뭐 연간 전망을 할 때 4, 4분기에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전망치를 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각이 담겨 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예상치네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전망치를 냈던 게 11월 달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양쪽 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바이든과 양자 대결에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고는 있지만 물론 뭐 그 사법 리스크도 있어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향후 달러화 움직임에 상당히 그러니까 가장 큰 복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쓸 때 이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는 액션이 취해지면 그 보호무역은 또 다른 보호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세계가 분절화되면서 또 트럼프주의적인 그런 고립주의가 또 팽배화되면 극단적인 이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서 작용하면서 강달러 기조를 또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그림을 그리는데 말씀이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1시간여 동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달러화 전망도 해주셨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외환 시장 하면 달러화, 엔화, 위안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달러화와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고 그래서 공포감이 등장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움직이면서 달러화 강세, 엔화 강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작용하면서 강달러를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봤을 때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안전자산으로서 봤을 때 달러, 엔화, 그리고 골드, 금 이 3대 안전자산 중에 특별히 더 매력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꼽는다면 또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어디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까? 일단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환율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그 주가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주신 포인트 중에는 장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그려보면 결국 환율은 거기서 거기구나. 오르면 언젠간 내리고 내리면 언젠간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 그래프를 장기 그려보면 평균선을 놓고 수렴하죠. 계속. 예. 그쪽을 향해서. 그죠? 예. 예. 달러도 몇 년간 최근 2, 3년 많이 올랐지만 장기 그래프 그려보면 거기서 거기 갔거든요. 네. 근데 원엔 환율하고 원달러가 같이 갈 때도 있고 좀 따로 갈 때도 있는데 최근 2년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자산 강세가 나오는 시장 환경이면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 한 2년간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엔화가 2년 동안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네. 최근 한 네. 2달 정도 빼고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엔화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러화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제 투자할 때 엔화를 그러니까 일본 상장된 걸 투자한 분이 그래서 많으셨던 거고 네. 또 그 아이디어는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달러와 엔화를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엔화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상승폭을 기대하시면 그러면 실망하실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같은 관점에서는 원화 기준의 금 가격이 중요할 텐데 근데 국제 금 가격하고 원화 기준의 금 가격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보다는 국제 금 가격 움직임이 훨씬 더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 가격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2,000달러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금 투자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관점은요. 일단은 금이라는 게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돌덩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사실 버핏이랑 관점이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그분의 시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이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달러 기준의 금 가격이 2,000달러까지 올라온 게 커서 금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가 앞으로 많이 상승하지 않고 지금처럼 약간 둔화되는 쪽이라면 인플레가 둔화되는 방향이고 시중금리는 어쨌든 좀 뭐 이 정도의 높은 시중금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은 뭐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엔화, 금 이 3대 안전자산 중에서 지금 뭘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엔화겠구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잘 조합해 보시고 그 근거들이 공감이 되거나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늘 말씀이 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경토에 출연하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이런 토론을 자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교수님을 많은 데서 찾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느꼈고요. 아닙니다. 아유. 네, 저희가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교수님과 하니까 그나마 좀 말이 술술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책 제목과 이 교수님 채널의 이름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해서 좀 좋은 기억을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환율 또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움직임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이 책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